안녕하세요. 2022년 국제청소년 캠페스트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런 활동들이 위축되었는데요.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주제는 초록빛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상당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게 문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아람당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은 기후위기와 해결책이라고 제가 잡았고요. 네, 일단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 엔진에서 제 이름하고 기후변화를 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2004년부터 활동을 했고, 여기 나오다시피 뭐 인터뷰나 언론 같은 곳에 많이 나갔었고요. 책도 써서 이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도 알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통 큰 오해가 있는 게, 특히 어른들은 그러죠.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기후변화가 잘못되면 경제도 크게 잘못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리려고 이제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가 된다는 걸 알리고 활동하고 있었고, 한 3년 반 전부터는 그린피스로 자리를 옮겨서 일을 하고 있고요. 첫 직장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사실 그린피스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도 제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린피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피스는 약 50년 전에 이렇게 한 11명 정도의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알리려고, 특히 이때는 이제 원자력 무기를 핵폭탄을 막 터뜨리고 뭐 실험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냥 걸핏하면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잘 터지네 이런 걸 보던 식인데,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막으러 갔던 사람들이 시작한 단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고래 같은 걸 너무 많이 잡아서 고래가 다 멸종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를 몰고 나가서 거대한 포경선을 맞서서 고래 그만 잡으라고 이런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점점 조직이 커졌고요. 네,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도 무릅쓰고 활동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게 필요해서 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그린피스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때만 해도 태양광 풍력으로 과연 에너지 문제나 기후 문제 해결되겠느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저희가 전문가들과 작업해 본 결과 이거 태양광 풍력이 지금은 비싸지만 2008년도였으니까요. 앞으로 굉장히 싸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보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렸었고요. 이때는 이제 그린피스가 좀 이상한 주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이게 다들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먼저 보고 이렇게 알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활동을 말씀드리면 저와 저희 동료들이 작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 과학자들은 분명히 50%를 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국회 앞에서 이렇게 처방에 따르라 해서 50% 줄이라고 이렇게 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좀 미쳤겠죠. 저희가 다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50%는 아니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40%를 줄이겠다라는 선언까지 나오게 됐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제가 첫 직장이지만 거기서 지금 그런 휘발유차나 디젤차를 만드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지구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만하라고 저렇게 그 광고판에 저런 식으로 스티커도 붙이고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전달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영향으로 저렇게 현대차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저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나름대로 좀 앞서 나간 거지만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를 만든다고 하고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소차가 일반 차보다는 좀 낫지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전기차를 더 하라고 저런 식의 이제 캠페인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한 건 아니지만 현대차에서도 수소차에는 조금 좀 덜 하는 식으로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만들게 노력하고 있는 단체고요.
뭐 해외에서도 저희 동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오해가 있거든요. 왜 뭐 그린피스는 왜 우리나라 기업만 괴롭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 사무소 같은 경우는 독일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폭스바겐에게 마찬가지로 뭐 차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자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폭스바겐도 전기차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기후위기 문제가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 환경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뭐 요즘은 유튜브가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영상도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소개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안타깝지만 아직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뭐 이거 아직 확실한 거 아니지 않냐, 과학적으로 좀 확실치 않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받았냐면 온실가스가 늘어나서 지구 기후가 이렇게 변할 것 같다, 폭염도 늘어나고 뭐 폭우도 늘어날 것 같다, 가뭄도 심해질 것 같다, 뭐 이런 걸 예측했던 분들이 작년에 물리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는 굉장히 탄탄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어른들에게 한다면 야, 아니야, 이런저런 뭐 자연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노벨 물리학상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많이. 그래서 1950년대 정도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재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보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가 않다 하면서 계속 재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갔어요. 한 번도 이게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한 1979년도만 해도 과학자들이 모여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거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것들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대로 쭉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79년도니까 이미 40년 전입니다. 43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들이 계속 회의를 했어요. 92년도부터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드디어 2015년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야겠다 해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2015년에 말에 있었던 일이고 이때 유엔 사무총장은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희망적이었죠.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 정말 온실가스를 줄여서 좀 피해를 막나 보다 했는데 2018년도에 사실 이거는 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국제 과학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세웠던 2도 상승에서 억제한다는 목표가 좀 위험하다. 생각보다 위험한 거였다. 그래서 우리도 왜 코로나 때 방역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해가지고 1.5도에서 멈추는 게 맞고 그러려면은 온실가스를 더 빨리 줄여야 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처럼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온실가스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42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 온도 올라가는 게 적습니다. 온도가 다시 내려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온실가스를 빨리 많이 줄이면 온도가 1.5도에서 멈출 수가 있고 좀 덜 줄이면 2도, 그 다음에 뭐 덜 줄이면 2.4도, 2.7도, 뭐 다행히 지금 4.1도 가고 그런 거는 지금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도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까지는 안 간다 이제라고 하면서 안심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원래 저거는 조금 저렇게 안 될 거였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많이 줄여야 되는데 왜 1.5도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냐면 2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2.5도, 뭐 3도 갈 수 있다라는 거가 밝혀진 거예요. 예, 그래서 대신에 1.5도는 잘하면 거기서 그냥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더 여러 가지 노력에 기울이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내려가는 거는 거의 한 뭐 200~300년 열심히 잘했을 때 얘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2019년 5월에 이미 3년 전이죠. 이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못 막으면 완전한 재앙이 온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겁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마블 영화 같은 거, 어벤져스 이런 거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재밌게 봤고요.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엔드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이겨야 인류가 사는, 예, 그게 지금 사실 기후변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타노스는 실제 없잖아요. 네, 근데 기후변화는 실제로 있고, 예, 폭염과 뭐 가뭄과 이런 것들을 점점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또 오해가 있어요. 예,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참 안 됐네요. 근데 뭐, 성금도 보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약간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도 피해를 보는 게, 이게 작년 독일의 모습이거든요. 독일에 폭우가 와가지고 마을이 되게 박살났었고요.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가 물에 잠기고 저 안에 갇혀서 죽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이상 이때 사망했어요.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굉장히 파괴가 되고 철도가 잠겨서 이렇게 강가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비가 좀 더 왔다면 이제 못 갔겠죠. 도로는 잠겼고요. 그래서 약간 또 그런 오해가 있어요. 특히 어른들이 이런 오해가 많은데 뭐 선진국은 괜찮아, 뭐 돈이 있으면 괜찮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비겁한 생각이지만 정말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뭐 대한민국이 폭염 지옥이 되면 저쪽 북쪽 나라 좀 캐나다 같은 데로 이민 가야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캐나다에 원래는 굉장히 시원한 지역인데 50도 가까운 폭염이 와가지고 폭염이 오고 불이 나면서 그 마을 전체가 작은 마을이지만 완전히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근처에 숲도 크게 불이 났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올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뉴스 보신다면 6월 달에 밀양에서 큰 불이 났었는데 이게 여름에는 우리가 산불이 안 나는 기후였어요. 봄에만 좀 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여름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거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경고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안 살면 모르겠지만 6월 달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해외에서는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조금 약간 좀 심각하지 않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채덤 하우스라고 그 띵크탱크라고 이런 게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지 연구하시는 곳에서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 시작은 기후 악재예요. 뭐 가뭄, 뭐 홍수. 특히 여러분 도시에 사신다고 그러면은 뭐 별로 큰 지장을 못 느낄 거예요. 예. 여러분도 뭐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뭐 별일 아니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고 나면 그게 오는 영향이 흉작이나 그 다음에 너무 더워서 밖에서 활동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여러분도 좀 느끼실 거예요, 그건. 예. 그리고 뭐 생태계나 뭐 질병, 뭐 곤충 같은 거 막 늘어나고 이런 것도 이런 영향이고요. 근데 거기까지도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심해지면 뭐 사회도 불안해지고, 심해지면 또 뭐 실업률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서 그걸 떠나서 다른 곳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난민도 발생하고요. 어쩔 수 없죠. 그분 사람들도 살고 싶으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세계 무역량도 감소시키고, 우리 GDP 이런 거 배우잖아요. GDP도 떨어뜨립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전쟁도 날 수 있고, 최후에는 우리가 뭐 그런 뭐 재산이나 연금 뭐 이런 것도 특히 뭐 어른들은 되게 더 중요하고 여러분도 앞으로 중요해질 거잖아요. 이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피해가 가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경제가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는데
경제가 잘 유지되려도 기후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들이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린피스나 환경단체 정도하고 과학자들만 기후변화 심각해요, 뭐 막아야 돼요 했었는데, 요즘은 그 기후변화 때문에 아까 그 독일 사진 보셨지만은 그런 피해가 왔을 때 그 보상해주는 보험회사들이 이거 우리 피해가 막심한데 해가지고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냅니다. 여기 보시면은 No action, not an option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 행동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보통 환경단체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는 스위스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에 하나가 하는 얘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GDP가 우리가 파리 협약 목표를 달성해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는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한 3, 4% 줄어드는 거가 아니라 뭐 10몇 %씩 줄어드는 거고, 더 우리가 온실가스 못 줄이면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요약하자면 2도 이하로 줄여야 4%에서 맞고 3도까지 가면 18%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께 여쭤보세요. GDP가 한 20%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경제적인 걸 얘기 많이 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작년에 어떤 그 보고서가 나왔었냐면,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시기지만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한 인류 보건 위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조용히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러다가 큰일이 터지는 겁니다. 예. 코로나 같은 것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거긴 했지만, 이럴 수 있어 라고 대비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게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해결책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일단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소를 줄여야 돼요.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뭐 메탄 이런 거를 확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1.5도, 뭐 우리가 삐끗하도 한 2도 정도에서 멈추고, 잘못하면 여름이 한 지금 3개월 정도 좀 넘는데 한 4개월, 5개월이 될 수 있어요. 여름이 좋은 점도 조금 있지만 폭염이 한 2, 3개월 가는 여름은 정말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뭐 식량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개인들의 실천, 뭐 텀블러를 써라, 뭐 에코백을 써, 장바구니를 써라. 도움이 약간은 됩니다. 약간은 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뭐 재활용이나 이런 거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75% 정도, 73% 정도가 화석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리 왜 노답 삼형제 이런 거 이렇게 그림 쓰잖아요, 우리 재미로. 예, 노답 삼형제가 있어요. 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걸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농업이나 임업, 뭐 소 키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20% 정도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에너지고, 그 다음에 뭐 시멘트나 뭐 이런 거, 화학 제품 이런 거에서 줄이는 거고, 아무튼 가장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예, 에너지도 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노답 삼형제.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더 해요. 우리나라는 약 87%가 그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집중하는 폐기물, 뭐 플로깅을 하네, 뭐 재활용을 하네, 뭐 라벨을 떼어서 뭐 분리해서 버려서 하네, 도움은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쪽을 제대로 안 하면서 나머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성적도 국어, 영어, 수학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과학 이런 거. 뭐 가장 배점이 적은 그 과목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과목에만 집중해가지고 잘 받고 나머지 국영수 이런 걸 다 못 보면 전체 성적은 별로 안 좋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상하게 자꾸 그런 거에 집중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지만
그거 에너지 그거 해결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한국전력, 뭐 포스코,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삼성 이런 데서 협심해서 이걸 바꾸는 게 엄청나게 큰 부분이고요. 나머지도 우리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저런 그런 큰 기업들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맥킨지라는 큰 컨설팅 회사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뭐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이미 한 내용이긴 해요.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공장, 건물, 난방도 하고 전기도 만들고 다 자동차도 굴리고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모습인데 2050년까지는 저렇게 풍력, 태양광 이걸로 대부분 모든 걸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럽의 얘기인데 뭐 원자력이 조금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고, 우리가 수소 얘기 하잖아요. 수소 같은 경우도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는 게 꽤 오랫동안 여러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 태양광 풍력 이런 거 하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나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을 우리가 자꾸 배척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에너지 얘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먹는 것도 사실은 영향이 상당해요. 아까 그 15% 20%. 그래서 입에서 땡기는데 못 먹으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자, 소고기나 양고기가 이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보통 뭐 방귀 나온다고 하지만 방귀보다는 이제 트림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것 때문에 소나 양은 그 키워서 먹으면 그 온실가스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대신에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훨씬 덜합니다. 그 계란 같은 것도 훨씬 덜하고, 뭐 콩이나 두유 같은 거 단백질은 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학교에서 채식 메뉴 같은 거 많이 개발하고 있고, 대체육이라고 하죠. 약간 가짜 고기 이런 거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서 그런 회사에서 일하게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좀 더 나가서 그럼 어떤 식의 논의가 더 좀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누가 배출하고 왜 나오나, 뭐 이미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도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얼마 배출했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제 유럽에서 많이 했죠. 산업혁명 시작해가지고 석탄 대량으로 쓰고 한 게 처음 시작한 게 유럽이고, 지금도 상당량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좀 줄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거의 안 쓰다가 최근에 한 4, 50년 전부터 거기도 산업화를 하면서 지금은 제일 많이 배출을 합니다. 뭐 다만 지금까지 배출한 양을 다 합쳐보면 뭐 중국이 제일 많지는 않아요. 미국이 제일 많고 유럽, 그 다음에 중국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또 그런 게 있죠. 뭐 중국이 문제야.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라오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뭐 네가 문제야 얘기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뭐 아람단 활동할 때나 뭐 자꾸 네가 문제야라고 얘기한다고 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나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석탄하고 석유하고 천연가스 뭐 그 딴 것도 있지만 일단 그건 좀 빼고요. 이 노답 3에너지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라는 걸 우리가 차라리 받아들이고, 그러면 더 나은 게 있나? 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그 IPCC라는 UN 그 과학자 그 그룹에서 정리한 자료인데, 맨 밑에 전기를 만드는 양에 따라서 1kWh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석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있고, 뭐 석유는 사실은 안 써요. 우리 전기 만들 때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자동차 쪽이 문제죠.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쟤네들은 이제 그만 써야 되는 거고, 다행히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은 지열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요. 여기 원자력도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원자력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린피스에서는 저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불도 켜고, 뭐 난방도 하고 에어컨도 켜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예, 다시 한번 뭐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꿔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뭐 에어컨도 끄고 뭐도 하지 말고, 물론 그런 걸 안 할수록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폭염이 심한데 에어컨 안 쓰고 있다가 잘못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바꿔서 우리 잘 살자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2008년도에 나왔던 저희 보고서에서 햇빛 굉장히 많아요. 땅이 적다라는 그런 얘기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작년에 이제 사실 이게 정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전에는 뭐가 맞네 저게 맞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라는 원래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잘 파서 잘 쓰자라고 했던 그런 단체에서 정리한 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전 세계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리가 된 첫 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석탄 발전소 같은 거 없애야 되고, 저기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2030년에도 한 60%를 해야 돼요.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부모님이 타시는 차가 대부분 휘발유차나 디젤차일 텐데, 다음 차는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는 2035년에 우리나라 선진국이거든요. G20 국가고 OECD 국가고, 2035년에는 아예 그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전기 만들 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꿔나갈 게 많고 시간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는 아예 휘발유차나 디젤차가 팔리면 안 돼요. 뭐 다행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또 한다고 한 다음에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는 점점점 절박해지시고 점점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이게 약 2022년 5월쯤에 그 트위터에 올리신 메시지인데, 에너지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긴 있지만 이게 기후 대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게 막힌 길이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뭐 기후변화 대응 이런 걸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 주력이고 기타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게 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일 핵심이고,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커서 대학교를 뭐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하려면 앞으로 그래도 한 5, 6년에서 한 10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온실가스를 우리가 안 줄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커서 해야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이게 2019년도 3월에 유럽 여러 도시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어른 아이 많이 나와서, 아니 2도 뭐까지 안전하더니 1.5도였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빨리 이거 해결해라. 이거 불안하다. 이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나지 않냐라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촛불 시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로 강하게 유지됐었는데, 2020년 1월까지도 했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사실은 더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멈췄는데, 이렇게 자꾸 해결 안 하면 어떡하냐,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유럽연합에서도, 하겠다. 탄소 중립하겠다. 법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는, 일단 2030년까지 55%를 줄일 건데,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그 안을 내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지도자들이 그냥 해주면 좋은데, 다른 거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른아이 상관없는 거고, 유럽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나와서 얘기했다라는 거, 학생들이 나와서 얘기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일부 학생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목소리를 좀 내는 거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숲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흡수하는 식인데 이거를 굉장히 줄이고 숲 같은 것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뭐 앞으로는 더 나간다면 이제 탄소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 30년 후에 갑자기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를 꺾어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건 유엔에서 2019년에 정리한 자료인데 저렇게 쭉 내려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약간 줄었거든요. 약 7%. 근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분의 실천보다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저걸 영향을 미치는 게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끊임없는 의심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저게 가능한가? 여러분이 관심 갖고 찾아보면 안 된다, 어렵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2018년, 2020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공단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2016년도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할 수 있는 충분히 있어가지고 뭐 심지어는 22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는 안 된다, 저런 데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좀 더 이렇게 잘 봐라라고 했던 결과로는 2020년도에는 뭐 22배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저 안에서는 너무 제약이 심해요. 뭐 집 근처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걸 다 막 적용해서 불리하게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한번 하고 최신 태양광 그 패널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이 약 400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필요한 국토가 약 4,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작진 않지만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했을 경우에 뭐 네 개로 쪼갠다 그러면 저 정도 넓이에요. 빨간 그 네모. 저보다 좀 더 작을 건데 이게 정밀하게 그릴 수는 없어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더 좋은 거가 있었어요. 또 이 태양광 패널이 점점점 좋아지거든요. 효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질 때마다 필요한 땅 면적이 줄어들고 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드는데 지금 보면은 아직 그 상용화는 안 됐지만 아직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실리콘 태양광이라는 거에 위에다가 추가로 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텐덤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몇 년 안에 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텐덤이 되면은 지금 약 20%인 태양광 효율이 30%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필요한 땅 면적이 뭐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죠. 예, 그래서 이런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참고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 2005년도에는 5%였어요. 2010년도에 15%가 됐고 2020년도에 20%가 됐습니다. 그래서 25, 30으로 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4,000제곱킬로미터가 꼭 필요하지 않고 뭐 2,500 이런 정도로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옥상에 비어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까지 포함하면 사실 막 전 국토를 파헤친다 뭐 이런 거는 상당히 과장된 거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농사지을 땅이 이제 없어진다. 이게 큰 걱정입니다. 이 농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재 그런 농사 짓는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되느냐?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에 작은 패널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농사도 짓고 태양광 전기도 만들고 돈도 벌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도 그래요. 저렇게 해놓으면 농사는 되는 것 같지만 농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선입견인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은 햇빛이 약간 적어서 수확량이 한 5%? 뭐 많은 경우 10%가 줄어드는데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전기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미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지 않아서 그냥 해보고 되네? 하고서 안 하고 있는데
자, 저렇게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아까 뭐 땅이 얼마 필요하다라는 거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스톱. 네,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이 좋아지고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이걸 보기 싫다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에 가면은 좀 소리가 나요. 근데 멀리 설치해 놓고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한테 제가 아까 뭐 완전한 재앙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렇게 해결책도 있고 한데 이게 싫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되게 좀 신기한, 이거 CG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풍차를 설치하는 배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LNG 선박이라 해가지고 그런 노답 삼형제 중에 하나인 천연가스를 실현하는 배를 잘 만들어요. 지금 필요하긴 한데 앞으로는 그런 거는 아마 점점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배가 필요한데 아쉽게도 저런 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런 거 설치하고 저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거고 이미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런 데 가서 저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설치하면 이런 모양이고요. 전기를 만들어서 육지로 끌어와서 쓰고 우리나라는 또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설치할 곳이 많고 바람이 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조금 약한 건 맞습니다. 유럽보다는. 근데 그 바람이 부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전기는 유럽만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전기차도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고 K 배터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 만들지만 배터리도 잘 만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석유랑 사실은 천연가스랑 석탄도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노답 그 삼에너지가 안 나오는 곳이에요. 대신에 저런 거 잘 만들거든요. 풍력은 좀 아니지만 태양광 패널도 많이 수출하고 그래서 이걸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우리가 응원해주고 우리가 이걸 뭐 하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미래 에너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하와이에 있는 모습인데 그 태양광만 있으면 밤에는 전기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하얀 거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터리를 많이 설치하고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밤낮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쓰게 한다는 게 우리가 나아갈 미래고 이미 이거는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CG 아니고요. 이건 호주에 있는 모습인데 호주에서도 저렇게 풍력발전소가 있고 거기에 배터리를 설치해가지고 바람이 안 불 때 저장해뒀던 거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제조업을 잘하는 국가라서 앞으로 배터리와 뭐 태양광 패널과 이제 풍력은 지금 우리가 조금 뒤져 있는데 뭐 그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잡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뭐 지금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거 뭐 BTS 이런 거 유명하지만 이제 더 정말 중요한 부분 뭐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건 인류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게 이거 해외에서 좀 유명한 이제 많이 쓰는 밈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기업들한테 탄소 기후변화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뭐 그런 얘기는 다들 동의해요. 탄소 중립해야죠. 네, 기후위기 막아야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이 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태양광하기 가장 좋은 나라냐? 풍력하기 가장 좋은 나라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태양광 풍력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1등이 지금 뭐 양으로는 중국이 제일 많고요. 뭐 뭐든지 뭐 양으로 중국 이기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3등 정도 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넓지만 산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못한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못한다, 어렵다고 해버리니까 아리백이라고 들어보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물건 만들 때도 태양광 풍력을 써서 만들었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그러면 사고 아니면 못 사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저런 식으로 우리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실제 사실도 아니고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되고요. 뭐 이건 사실 산업계가 들어야 되는 얘기지만 뭐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세계사에 아마 배웠던 것일 텐데 영국에서 우리 너무 시민들 권리가 없다. 나 권리 좀 달라 해가지고
그런 뭐 권리대장정 이렇게 왕한테 가가지고 이거 서명해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왕이 함부로 못한다라는 거 받아낸 거예요. 그 세계 민주주의 뭐 발전에 되게 큰 그 터닝 포인트였죠. 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약간 그렇게 했어요. 정부한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일본에 없으면 우리 공장을 못 돌린다. 뭐 딴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곤란하다. 뭐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알았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한 3년 정도 얘기하니까 작년 여름에 원래 한 20% 하려고 했었는데 한 40% 하겠다라고 이제 바꿨어요. 원래 기업은 50% 하려고 했는데 50은 좀 그렇고 일단 40%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자꾸 30% 하려는 것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기업이 곤란한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환경을 위해서 뭐 경제를 희생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잘 챙겨서 경제가 잘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후 과학 쪽을 보다 보면 떨어지지 않는 이산화탄소를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강연할 때도 좀 그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걱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거는 결과는 뻔해요. 안 좋아요. 근데 문제를 알고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하거나 그 정부나 기업이 행동하게 만들면 그럼 상황은 나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보고서 이 정도였나 충격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알아야 돼요, 상황을. 근데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동을 하시라. 변화를 만드는데 도움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강의하시고 뭐 그린피스 일하신 건 알겠는데 강사님은 뭐 하신 게 있냐.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저희 집 옥상, 뭐 남의 집 창고,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고요. 이걸 만들어서 1년에 약 500가구, 500가족이 쓰는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말씀드렸고 어떤 해결책이 있고 또 어떤 오해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없다면 절망적이지만 해결책이 있고 아직은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